당사자, 다시 설명할게. 당사자의라는 게 당사자에서 처음 나오는 거고, 당사자 확정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특히 그게 성명모형소송과 사자명의소송,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당사자 능력 따지고, 당사자 적격을 따지고, 소송 능력을 따지고, 변론 능력을 따진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사자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대리라는 개념. 물론 당사자 능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서 대리 중에 소송 대리, 이 민법에서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제 87조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당사자에 관한 기본적인 조문은 51조죠, 51조. 그래서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경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체법에 따른다. 그럼 51조 다음에 이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52조의 비법인의 권리 능력 인정. 실체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이 있고 비법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건데 52조가 권리 능력에 대칭되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당사자 해가지고 당사자 적격을 따지는데,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인 자격을 따지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체로 등장하는 사람이 자연인이냐, 뭐 이런 거죠. 이때 자연인과 관련해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도롱뇽 사건이 하나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도전, 처분 등에서 등장했던 사건인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죠.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자격을 따지는데 객체를 놓고 볼 때는 소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연동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자격을 따지는 거죠. 그것을 다툼의 대상을 놓고 볼 때는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소송 능력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그러니까 민법상의 법률 행위에 대칭되는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느냐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자격이죠. 민법상 미성년자, 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후견 개시됐을 때의 제한적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행위 능력 등등에 대해서 소송법에서 소송 능력이란 개념으로, 다만 실체법과 달리 여기서는 그 무능력자가 소송 행위를 한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추인이라든지 보정이라는 개념은 있죠. 한편 그 당사자가 소송 행위 속에서 변론이라는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자격으로서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식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즉 본인이 본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로스쿨 제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수를 늘려서 뭔가 법률 서비스를 이렇게 확장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도 본인 소송 민사사건에서 본인 소송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사사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사사건의 퍼센트로 30, 40%, 50%, 70%가 넘어. 지금 70%가 넘어. 그런 정도. 그리고 그럼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이유를 우리가 딱 그 이유 생각에 비싸서 선임이 그거일 것 같죠. 물론 그게 맞는데 의외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변호사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새 이제 인터넷 지식도 많고 간단한 거는 뭐 온라인도 하고 전자상도 하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 물론 큰 사건은 하겠죠. 그리고 큰 사건은 뭐 돈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심플한 사건 같은 거는 정보 같은 게 있으니까 굳이 변호사한테 앉는 이유가 단순히 변호사 보수가 비싸고 이게 아니고 변호사를 못 믿어서 내지는 자기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의외죠. 70%가 넘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민사소법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시키지만 나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주시하고 연구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강제로 하려는 제도를 지금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시민단체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근데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되냐. 의료 이런 혜택처럼 보험을 들어놓고 어떤 보수 같은 게 획일적 그 보수 체계가 딱 엑셀로 만들어져서 어떤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어떤 등급이랄까 실력과 그때 증인조사, 증거조사한 뭐 횟수 등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책정돼서 왜 우리가 의료 가면 뭐 물론 의료 비급여 뭐 이런 거를 좀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하는 거 있지만 어떤 공식적인 건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어도 공식화돼 있잖아요. 그 어떤 의료 수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됐고 보험도 돼 있고 어떤 변호사 보수가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변호사를 강제하는 게 큰 저항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변호사 강제를 시키면 약간의 저항이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 어떡하냐 뭐 이런.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거로 가야 될 텐데 지금은 우리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까지는 채택하고 있죠. 변호사 대리의 원칙.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려면 변호사 자격자 내지는 법무법인에 맡겨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는 걸 막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본인이 못하겠으면 변호사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있지만 강제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 변론 능력이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그럼 문제가 되냐? 진술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진술을. 그래서 144조인가 어딘가 보면 진술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변론 능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조문이 변론 능력에 관해서 제한되는 게 진술금지에 대해서 144조네요. 144조의 진술금지의 재판. 이런 경우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한편 소송 무능력자를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만을 위해서. 그래서 249조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무능력자라면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한테 서류 등이 송달되고 절차 진행해서 유효하게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형에서 회사 같은 경우가 당사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고 기록형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그 친권자가 등장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으로. 소장의 당사자란에도 아마 그런 것도 소장 기재 중에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게 청구 원인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인 결론을 보는데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것도 뭐 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점해서 보려고는 하겠죠. 되겠죠? 이게 지금 당사자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이고 조문은 51조가 당사자의 제일 총칙적인 규정이고 52조가 비법인의 경우고 53조가 어제도 조금 얘기하고 했던 선정 당사자 제도에 관한 거죠. 오늘도 또 조금 얘기했죠. 65조
전문의 경우, 선정 당사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할 때 요 65조 후문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인데, 나는 그때까지도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어떤 심플화시키는 이런 제도의 이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그 성질이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는 거죠. 소송 담당. 즉, 이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주체의 면에서 보면 원래 이행에서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행에서는 이거 계속 등장하는데, 주장 자체로 그 청구권을 주장하면 당사자 적격을 통과해요. 실제 그 청구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본안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주장 자체에서는 통과하느냐 부분에서는 주장만으로, 그 청구의 주장만으로, 주장 자체가 나름대로 주장 자체로서는 성립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당사자 적격이 통과되는 거예요. 실제 그 권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본안에 의해서 승소 판결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행해소에 있어서 등의 당사자 적격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의 이익에 따른 주장하는 권리에 따른 이런 거 말고 자기 주장 자체도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장 자체로 자기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이 부여된 것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하죠. 제3자의 소송 담당. 그러니까 본래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 자체로, 실제 그 주장이 맞느냐 아니냐는 본안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본래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 적격을 따지는 데서 자기가 주장하는 자체에서도 제3자임에도 당사자 적격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제3자의 소송 담당, 이때는 소송 담당 말고 간간히 이렇게 어디 문구 보면 신탁이란 말도 써요. 소송 신탁, 소송 신탁. 신탁법상의 어떤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금지되지만, 용어로 여기서 소송 제3자가 신탁, 이런 말도 쓰긴 하는데 제3자의 소송 담당이죠. 이 경우는 법정 소송,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송 담당과 임의적이란 말은 우리 소송법에서 어떤 의미로 구사하냐면 본인의 이렇게 의사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법정 소송 담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 소송이죠. 요새는 이제 변호사 시험은 약간 실무고, 거기 때문에 집행법도 관련해서 추심에서도 채권자 대의 소송과 비슷한 구조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보는 거죠. 최근에는 채권자 대의 소송뿐만 아니라 추심 소송도 많이 사례로 등장하죠. 추심,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집행법에서 압류 추심 명령, 압류 전부 명령, 이런 거가 제일 많이, 집행법을 전체적으로 안 배우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발췌해서 공부할 거예요, 아마. 여기는 집행법 수업이 제대로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제대로 펼쳐져요? 아니면 다행이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요약한 거로만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수업 제대로 안 듣는데, 보통 듣는 사람은 또 차분히 나중까지도 생각하면서 듣는데, 시험에는 나오지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런 개념만 알고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 다음에 가압류 정도만 발췌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은 지금 선정당사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선정당사자는 민사소법 53조에 있다고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라는 거죠. 선정이라는 자체가 임의적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선정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선정당사자 나온 김에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다면 조합의 경우에 A, B, C, D 조합원이 다 등장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인데, 이때
번잡하다.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심플해지는데 조합이 등장하니까 주체로. 부정을 하면 ABCD가 등장한다. 4명의 조합체라면. 그러니까 이때 이용하는 게 뭐를 이용해라?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해라. 이때 또 개념이 헷갈리는 게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선정 당사자 제도 말고 조문에 없지만 인정될 수 있는 게 판례가 한번 조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든지 소송 신탁되는 것을 잠탈할 우려가 없는 한도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의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소송 담당을 인정한,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한 예. 그 뒤에 판례에서 몇 가지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한 사례 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임의적인 소송 담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즉 조합의 경우에 전원이 소송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번잡함은 물론 선정 당사자로 그 업무집행조합원을 어느 정도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조합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소송에 있어서 당신이 나가서 해라, 내가 소송을 맡기겠다의 선정의 의미에서의 선정 당사자로 내세울 수도 있는데, 판례 등에 따르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원래 이 조합의 조직에 있어서 활동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애초에 규약에, 업무 규약에 이 사람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주냐면 임의적으로 소송을 맡겼다 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 담당자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상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당사자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소송 담당이긴 한데 선정 당사자는 꼭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그 A, B, C, D 중에 물론 그럴 때 선정 당사자 제도로 내세우려는, 대표로 내세워서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업무의 파악이 밝으니까 업무집행조합원한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업무집행조합원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로 누군가를 내세우는데, 만약 조합의 경우에 그걸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조합의 경우는 애초에 규약에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합 자체의 규약에 그 조합장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우리 맡깁시다라는 규약을 해놓기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줘서 판례가 제3자의 소송 담당의 임의적 소송 담당의 그 틀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다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거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딱 어제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 어떤 건설체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조합체적인 상황 설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소송할 수 있느냐, 조합의 당사 능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럼 부정을 했을 때 전조합원이 나서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하나 물어보는 질문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화시켰을 때, 부정했을 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선정 당사자 제도라든지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한 판례라든지 이런 걸 끌어쓰면서 간략화시킬 수 있는, 제일 심플한 건 학설처럼 조합 자체에 52조의 이 비법인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52조를 확장한다든지 그것을 끌어쓴다는 필요성의 52조를 두고 있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성의 취지를 조합에도 인정 못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긍정한다면 심플해지는 건데, 그죠? 심플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실무적으로 한 3가지 질문이 등장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선. 되겠어요? 그런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사자에 관한 설명을 일단락 찍고 판례 등을 보도록 하죠. 이건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64년 3월 30일 선고 63656이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성명모용소송은 어디랑도 또 연결돼요? 성명을 모용했으니까 이게 판결의 편치랑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걸 그걸 악의적으로 어떻게 세팅화 시켜서, 그러면 이제 판결의 편치의 구제수단에서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것은 모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표시설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모용당했지만 자기가 당사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용했지만 결과로 보면 표시설의 판례 등을 본다면 자기가 당사자죠.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으면 구제는 재심의 451조 1항의 3호의 무건대리적인 상황의 사람이, 모용자가 자기가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모용은 무건대리하고는 좀 틀리니까 정확히 그 규정이라고 하지 않고 준용해서 구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판례 등이 있는 거죠. 모용과 무건대리는 좀 틀린데 그 관계 설정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51조 1항 3호를 쓰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됐죠? 근데 성명모용소송은 소송 도중에 이제 모용된 게 알면은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거고, 확정됐을 때 구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64년에 634-656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는 표시서를 전제로 해서 당사자 확정을 표시서를 전제로 해서 모용당한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니까 그자 판결인 거죠. 어찌됐든 영문도 모른 채 모용당했지만 표시서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학설이 나와요? 당사자 확정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시험에 다 써야 되는데 요새 실무 시험에는 잘 여기까지 안 쓸 거예요. 행동설, 뭐 의사설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학설들이 나왔겠어요? 이 사람이 좀 억울하다랄까, 이 사람한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무는 일단 너가 당사자다. 그 대신 구제수단은 451조 가서 3호를 준해서 무건대리인한테 당한 것처럼 해서 너가 취소시켜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학설은 행동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케이스는. 특수한 케이스는. 일반적으로는 표시설이야.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안 돼요. 보통은 정상적으로 소송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특수한 성명 모용의 경우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자? 행동한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하자. 그럼 누구로 확정할 수 있어요? 모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용한 사람이 당사자다. 모용당한 사람은 당사자가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려는 학설이 등장한 거예요. 되겠죠? 또 하나 당사자 확정에서 문제되는 건 사자 명의 소송이 문제가 되죠. 사자 명의 소송에서 일단 실무로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사자 명의의 소송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은 어떻다? 무효이다. 그게 하나 키워드예요. 원래 사자 명의 소송에 있어서 주 쟁점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만연히 소재기가 돼서 진행됐을 때 그게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피고 측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원고는 자기가 소송 내는 사람인데 피고는 돈 빌려간 사람이 가령 돈 빌려갔을 때 살아있다가 자기도 만연히 지금 돈 받아야 돼서 소송 내는데 그 즈음에는 이미 사망한 경우인데 자기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만연히 피고로 삼아서 냈다든지 하는 피고 측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 측도 소송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소송 대리인이 이제 처리하려는 즈음에 죽었다든지 하는 원고 측의 사망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만연히 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소송 도중이라면 어떻게 처리한다? 판례는 당사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테크닉을 쓰죠. 근데 학설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틀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죠. 당사자 변경하는 제도는 260조에 피고를 일정한 요건하에 변경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니까 원고를 변경하는 경우는 쓸 수 없다든지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260조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260조는 1심 절차에 한해서 피고를 변경하는 용어는 피고의 경정이라고 하는데 피고의 경정이라고 하는데 변경하는 제도인데 1심 절차에 한해서 피고를 변경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원고의 경우로 확장하거나 항소심의 경우로 확장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렇게 학설은 융통스럽게 불리는 학설로까지 나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사자 명의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무는 표시정정으로 약간 심플하죠.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학설은 왜 그러면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이냐?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어찌됐든 이 법인격이 틀린 사람 간인데 우리가 표시정정은 뭐겠어요? 동일한 주체를 놓고 표시가 미스가 났으니까 오류가 났으니까 수정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당사자를 바꾸는 거는 주체가 바뀌었을 때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럼 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는 건 표시를 정정하는 이유는 아니죠. 아버지 이름이 뭐 잘못됐다든지 정상적이라면 당사자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 정정한다는 개념 정도에서 출발한 건데 이걸 여기에 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이런 학설은 이것을 당사자 변경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 당사자 변경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하에 그럼 조문이 뭐냐? 260조 피고의 경정제도가 있다. 근데 피고의 경정제도의 한계는 뭐냐? 1심 절차에 한해서 쓸 수 있고 피고를 전제로 한 제도인데 문제는 원고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의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또 확장해서 하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등등인데 하여튼 봅시다. 자주 나오죠.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틀을 실체법적인 틀을 이어받아서 내려니까 마땅히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당사자를 죽이는 경우 문제를 만든다. 그게 그래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2006년 7월 4일자 2005마 425 결정. 그게 뭐 그 이후에도 판례가 계속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판례에서부터 표시정정으로 처리한 심지어 상속 포기되고 막 소송 도중에 2차 상속인으로 가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표시정정으로 실무는 처리해서 어떻게든 절차 진행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공식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이런 처리를 안 하고 흐름을 유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흐름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시켜야 돼요. 그냥 그 소송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죽은 자 소송이 들어온 거는 당사자가 실제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왔으면 실제하지 않고 또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죽은 자니까 실제하지 않거나 당사자 능력이 없으니까 고지것대로 이 소송을 처리하려면 거기서 부적법 각하시켜야 되고 누가 내야 돼요? 그 이어받은 상속인이 내야 돼요. 기판력 걸리는 건 아니에요. 죽은 아버지가 냈던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을 스톱하고 각하시키고 아들이 이 재산을 이어받았으니까 아들이 이제 채권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어받은 아들이 상속. 아들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면 되긴 되죠. 그런데 판례나 또는 학설은 이것을 이왕차 그렇게 된 거 뭔가 유지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유지해서 해주려는 테크닉이 실무는 표시정정으로 하는 것을 과감하게 계속 하는 거고 학설 중에는 표시정정을 동조하는 학설도 있지만 이건 표시정정의 영역이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영역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이해되겠죠? 한편 이게 그대로 끝끝내 가서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판결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무효이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끝끝내 가면 무효예요. 그냥 방치돼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 어떻게 그럼 죽은 사람 이름으로 계속 절차가 진행하느냐?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죽은 것에 대해서 소송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계속 뭔가 진행을 하고 법원은 죽은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 무효이다 라는 것에서 반대측은 어떻게 보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데서 출발은 좀 미스였지만 그 끝내 가서 이긴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겨나서 1, 2년, 3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소송하다가. 근데 3년 뒤에 보니까 죽었네? 그런데 무효라고 하네?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실무는 무효라고 하는데 학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연구자라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변호사인데 상대방 놓쳤어요, 죽은 거. 근데 결국 막 2, 3년 걸려서 이겼는데 갑자기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있냐 싶잖아요. 그런 마인드에서 어떻게 이런 구성이랄까 하겠어요. 교과서 보면 찬찬히 나와요. 상대방이 기껏 알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짐짓 모른 채 죽은 거 여태까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끌고 와서 치니까 이제 와서 이거 죽은 사람하고 소송인데요 하는 것이 이쪽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거기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판례가 정답이고 추가적인 생각에 대한 답안은 옛날같이 50점짜리 등의 답안이라면 그런 게 다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10점, 15점이니까 그냥 답만 얘기를 하라는 거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대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실력이 키워지는 거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아이디어를 쓰겠어요? 신의 측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측 같은 경우. 상속인이 여태까지는 그냥 한번 모른 채 짐짓해놓고 치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은 예컨대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그 판결 2, 3년 걸린 판결 죽었지만 결국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이 변호사랑 서류 다 내면서 싸웠잖아요. 죽은 것 때문에 싸우지 못했으면 이미 법원도 알고 뭐 했을 테지만 이제 와서 짐짓 당사자 상속인과 뭐 변호사와 이렇게 해서 싸워놓고 이제 와서 슬쩍 무효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측은 이제 최종적인 일반 이론에 의한 접근이고 그 말고도 어떤 저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상속인이 내지는 그 사망자 측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기네가 뭐 사망했어도 사망 때문에 방어를 제대로 못해서 졌다든지 하면 모를까. 사망했음에도 전혀 상관없이 잘 싸워놓고 잘 싸웠으면 뭐 지지는 않았겠지만 한 표현이 싸워놓고서 졌다. 이제 와서 이런 판결은 무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측이 못마땅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 등등도 펼쳐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당사자 사망의 경우는 그러니까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로 되는 거잖아요. 사망자가 당사자로 되는 거니까 그 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삼는 데 대해서 소송 도중에는 표시정정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 있는데 이때는 아까 말한 당사자 확정에서 표시설, 행동설을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당사자 사망의 경우는 의사설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사망한 걸 알았다면 누구를 당사자로 삼았을 거냐에 의사의 입가에서 당사자로 확정하자. 사망자였으면 그 의사는 상속인을 당사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에서 이때는 뭐 표시정정 처리하고 하는 거 이전에 당사자 확정 자체에서 어떤 접근을 한다? 표시설에 따른 접근을 하지 않고 그 표시설도 물론 이제 수정된 표시설을 해서 좀 더 당사자의 확정에 의해서 소장 자체의 당사자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개 상황에서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에서의 표시설, 즉 수정된 표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시를 갖고 하는데 의사설은 표시 갖고 하지 말고 사망했다라는 것의 전제라면 의사에 비춰서
당사자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의 의사에 입각한 확정을 하자. 사자명의 소송은 그런 의사설이 등장한 거예요. 아까 성명모성 소송에서는 행동설이 등장했고 필수설에 대해서 그런 것 등을 이해하고요.